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그런 예금 통화 성수라고 하는 좀 어려운 용어가 나오는데요. 뭐 줄여서 통화 성수라고도 합니다. 예금 통화 성수라고 하는 데 있고 교과서에 따라서 통화 성수라 이렇게 짧게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1달러의 그 지급준비금으로 은행 제도가 장출할 수 있는 예금 통화의 양이다. 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설명할게요. 통화 성수의 효과는 화폐 창조 과정을 통해서 은행이 전체적으로 몇 배만큼 더 많은 예금 증가로 이어지는가를 나타내 주는 것이다. 이 배수를 통화 성수다고 하는 거예요. 자, 화폐 창조 과정을 통해서 몇 배만큼은 더 많은, 즉 어떤 예금이 몇 배만큼 더 많은 예금의 증가, 즉 화폐 증가로 이어지는가를 통화 성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좀 하면서 하면 여러분 좀 더 이해가 되실 걸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통화 성수는 뭐냐? 법정 지급 준비율의 역수다. R분의 1이다.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법정 지급율 만약 10%다. 그러면 이게 지금 10%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R이 0.1이 되겠죠. 0.1분의 1이에요. 그럼 통화 성수 이거 얼마예요? 10이 되죠. 그러면 이거 뭐냐면 10이고요. 만약에 법정 지급 준비율이 0. 이게 보자. 20%라고 봅시다. 20%. 20% 때는 어떻게 되죠? 0.2가 되겠죠. 0.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이건 뭐가요? 5가 되죠. 자, 이게 이제 통화성수. 통화성수 10이고 통화성수 5다. 이건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자, 지급 준비율이 높을수록 은행 예금 중에서 대출되는 금액이 줄어들어서 예금 통수가 작다. 자, 지급 준비율이 10%, 20%가 높죠. 높을수록. 높으니까 어때요? 통화 성수가 5고 20보다 낮은 10%니까 통화 성수가 1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급 준비율이 높으니까 은행 예금에서 대출된 금액이 줄어들어서 예금 통화 성수가 작아져요. 작죠. 이게 이 말은 무슨냐면 10%라면 지급준비 10%라면 5%보다 높은 10%라면 100달러 같은 경우는 90달러죠. 그죠? 90달러만큼 대출해 줄 수가 있잖아요. 즉 100달러의 예금 중에서 대출되는 금액이 90달러예요. 90달러예요. 그런데 예금 통화 성수가 만약에 10%라면 10% 잘못됐네. 자, 10%라면 90달러만큼은 대출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은행 지급 준비율이 만약에 20%라면 그죠? 100달러에 20%니까 80달러죠.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은행이 예금 중에 100달러 중에서 대출되는 금액이 80달러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그 80달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90달러, 80달러의 대출은 뭐냐면 자, 여러분이 어떤 은행에서 그 90달러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 받을 때 90달러를 갖다가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죠. 만약에 이제 뭐 국민은행에서 예금을 대출을 받는다면 90달러 대출을 받는다면 90달러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국민은행에 예금 통장을 만들어요. 그죠? 그러면 그 예금 통장에 90달러를 이제 찍어주는 거예요. 딱 적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90달러 이제 예금 통장을 가지고 뭐 은행에서 찾던 ATM 기계를 통해서 찾던 이렇게 이제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은행이 하는 대출은 또 다른 그 은행의
예금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예금이 만들어져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 100달러라고 하는 예금을 가지고, 100달러가 하는 예금을 가지고, 그죠? 그 지급 준비율이 10%일 때, 90달러라고 하는 예금을 만들어지잖아요. 만들어졌죠. 대출해 줬는데 이 대출은 일단 그 통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20%의 지급 준비율이라면 80달러만큼의 예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 만들어지는 예금이 많고 적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급 준비율이 낮을수록 더 많은 예금이 만들어지고 지급 준비율이 그 높을수록 더 적은 그죠? 예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근데 예금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금은 저 통화는 뭐예요? 현금과 예금의 합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늘어나게 되면 통화량도 증가한다는 얘기죠. 네, 그 말입니다. 통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통화 창조, 화폐 창조, 그죠? 네. 그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최초 예금이 은행의 그 대출을 통해서 만들어진 예금 계속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몇 배로 불어나느냐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10이라는 이야기는 그죠? 이 100달러의 예금이 10배만큼 증가해서 1000달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시중에서 만들어진 예금의 총량은. 자, 이게 오란 이야기는 500달러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예. 이게 이제 성수라고 하는, 예금 통화 성수라는 개념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이제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지급 준비율 10%인 경우에 은행들의 화폐 창조 과정을 봅시다. 자, 어떤 사람이 제1은행에 예금을 100달러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1은행의 부채에 예금 적고 금액 100달러 적겠죠. 그럼 여기 대해서 이제 법정 지급 준비율이 만약에 10%라고 하자. 그러면 은행은 지급 준비율만큼, 즉 10달러만큼 지급 준비금으로 놔두고 나머지 90달러를 대출을 하겠죠. 대출해 준 것은 은행 입장에서 받을 돈이니까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자산난에 대출 적고 100달러 적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90달러만큼 이제 만약 홍길동이가 A은행으로부터 90달러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 90달러를 대출을 받은 돈 가지고 홍길동은 이 90달러를 가지고 여기서 어디 갈까요? 옷가게에 가서 한 50달러 쓰고, 그죠? 50달러 쓰고, 그 다음에 뭘 구입할까? 레스토랑 가서 40달러를 썼다고 합시다. 뭐 돈은 빚을 내 가지고 이렇게 쓰면 안 되지만 어쨌든 이 홍길동이가 이 90달러를 가지고 옷가게에 50달러 쓰고 레스토랑에 가서 40달러 썼다고 합시다. 자, 그럼 이 50달러는 옷가게 주인한테 가겠죠. 옷가게 주인한테 가서 옷가게 주인은 이 50달러를 가지고 자기의 거래은행인 제2은행에 예금을 한다고 합시다. 예금을 한다고 하죠. 물론 50달러 중에서 임금 주고 재료비 쓰고 하겠지만 그 임금을 주면 또 임금 받은 그 종업원이 또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자기 은행에 예금한다 하겠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보면 다 예금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레스토랑 주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 또 다른 사람이 한테 또 돈으로 들어가서 이 90달러가 다른 어떤 사람에 들어가서 이 다른 사람의 또 예금으로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옷주인은 제2은행, 레스토랑 주인은 제3, 제4, 5는 여러 가지 되겠지만 어쨌든 이게 단순화해서 보세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죠? 그 예금이 다 이제 제2은행으로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2은행에 이제 90달러만큼의 예금이 들어왔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10%인 지급준비금으로 9달러 다 놓고 나머지 81달러만큼 제2은행은 또 대출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제 81달러를 임꺽정이가 이제 81달러 대출을 받아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서게 되겠죠. 그러면 또 이 예금들이 다 또 다른 은행들에게 이제 81달러 들어가게 되겠죠. 여기서 10달러는 8.1달러 지급준비되고 대출은 72.9달러 또 대출이 되겠죠. 이게 이제 제4은행, 제5은행 쭉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최초의 예금이 100달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 100달러가 그죠? 또 다른 은행에 90달러 연금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다른 은행을 또 81달러 예금이 또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금이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걸 이제 예금 창조, 통화 창조, 화폐 창조다 이렇게 표현하죠. 은행의 화폐 창조, 통화 창조, 신용 창조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최초 예금이 이 100달러가 제 은행의 대출, 이 대출은 또 뭡니까? 예금의 일종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90달러, 81달러, 72.9달러 이렇게 쭉 이어져서, 그죠? 쭉 이게 이제 제로가 될 때까지 쭉 가다 보면 이 예금을 다 합해 보니까 얼마가 되느냐? 1000달러가 되더라. 이야기예요. 1000달러가 되더라. 자, 그래서 통화성수는 뭐랬습니까? 통화성수는 앞에서 지급준비율 역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지급준비율분의 1. 그죠? 하니까, 아까 10%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10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자, 10이니까 이제 최초의 100달러의 예금이 통화량이 돼 보니까 1000달러가 된 거예요. 10배죠. 그러니까 예금 통화 성수가 10배 늘어난 거예요. 즉 예금이 10배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금 통화 성수는 10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예금 통화 성수가 5라면 이게 이제 500달러가 되겠죠. 5배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몇 배 늘어나냐. 즉 최초의 예금이 이 신유탕조 과정을 거쳐 가지고 통화량이 몇 배로 증가하느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10배 혹은 5배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예금 통화 성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뭐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조금 안 되시면 다시 한번 앞에 돌려서 설명을 제차, 3차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 개념을 아시고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통화량 조절 수단, 중앙은행이 하는 통화량 조절 수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의 역할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화정책은 통화량을 조절함으로써 통화정책은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수단이 어떤 것이 있느냐? 무엇을 통해서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느냐? 이 조절한다는 것은 시중의 통화량을 늘리거나 혹은 줄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통화량을 늘리는 이러한 정책을 뭐라고 그러냐면 통화 완화라고 그러고 통화량을 줄이는 이러한 정책을 통화 긴축이다. 그래서 이제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통화 완화 정책, 줄이는 정책은 통화 긴축 정책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늘리는 것은 통화 완화, 그 다음에 줄이는 것은 통화 긴축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제 통화량을 늘리거나 줄이는 수단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앞에서 본 법정 지급 준비율을 조절함으로써 통화량을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다. 앞에 내용들을 여러분 잘 이해하신 분들은 대충 감이 올 겁니다. 법정 지급 준비율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높이거나 낮춤으로써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겠구나. 감이 오시면 앞에 제가 수업한 내용을 열심히 듣고 이해를 다 하신 학생들이고 이게 무슨 이야기지? 법정 지급 준비율을 조절하는데 왜 통화량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라고 의문이 드신 분들은 앞의 내용들을 좀 제대로 이해를 아직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공개시장 조작 정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통화량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한다. 그 다음에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 이제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을 우리가 재할인율이라고 그래요. 그 이제 은행은 그죠? 대출을 받을 때 어디서 받느냐니까 주로 이제 다른 금융기관의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만 주로 이제 한국은행, 우리나라 중앙은행이겠죠. 중앙은행에서 필요한 돈을 이제 대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에게 돈을 빌려줄 때 중앙은행이 빌릴 때 적용하는 대출 금리가 재할인율이에요. 이 재할인율을 높이거나 혹은 내려줌으로써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다. 이 세 가지의 정책 수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정책 수단에 대해 우선 법정 지급 준비율을 높이거나 혹은 내려줌으로써 법정 지급 준비율은 은행들이 예금액 중에서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지급 준비금의 최저 비율을 법적 지급 준비율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네. 자, 그럼 요거를 갖다가 올리거나 내리거나 한단 말이죠. 자, 앞에서 법적 지급 준비율 만약 10%일 때, 자, 예금이 100달러가 있다고 하자. 100달러 중에서 있는데 법적 지급 준비율을 10% 했을 때, 은행은 그러면 지급 준비금으로 10%니까 지급 준비금으로 10달러고 그 다음에 대출이 90달러, 즉 대출 예금이 90달러예요. 그죠? 네.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법적 지급 준비금이 5%라면 5%라고 줄여들었다. 그러면 지급 준비금 얼마예요? 지급 준비금 5달러고 대출 예금이 얼마? 95달러예요. 95달러.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까지 뭐 본다면 100달러 플러스 90달러 하니까 얼마? 190달러가 만들어졌죠. 예금이. 자, 요까지 본다면 100달러와 95달러니까 195달러가 예금이 만들어졌어요. 자, 지급 준비율이 높은 것보다 낮아지면 만들어지는 예금의 양이 많아지죠. 즉 통화량이 5달러만큼 증가했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법적 지급 준비율을 반대로 만약에 20%를 올렸다. 그러면 지급 준비금이 20달러고 대출 예금이 80달러예요. 그죠? 그러면 합한 것이 180달러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급 준비금을 그죠? 지급 준비금을 인하하면 만약에 10%에서 지급 준비율을 인하했다. 인하하면 어떻게 돼요? 늘어난 통화량이 증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통화량이 증가해요. 그죠?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이야기죠. 반대로 법정 지급 준비율을 인상하면 10%에서 20%로 인상하게 되면 통화량은 190달러에서 180달러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통화량이 감소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지금 현재 시중에 통화량이 적정 통화량이 100조 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90조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통화량을 늘리는 즉 10조만큼 더 늘리는 그 정책을 써야 돼요. 이러기 위해서는 100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법정 지급 준비율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인하해야 되겠죠. 그죠? 만약에 시중에 적정한 시중 통화량이 100조인데 지금 이제 유통되고 있는 통화량이 110조다. 10조만큼 많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통화량을 줄여줘야 돼요. 줄여주기 위해서는 지급 준비율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상시켜줘야 되죠. 네. 그래서 지급 준비율을 인상 내지는 인하해 줌으로써 시중의 통화량을 줄이거나 혹은 늘리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중앙은행은 법적 지급 준비율을 건드려 가지고 통화량을 증가시키고 혹은 감소시킨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지급 준비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냐 안 하느냐.
이것 가지고 이제 또 통화량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일반적으로는 지급준비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그 만약 10%라면 10달러만큼의 지급준비금을 반드시 중앙은행에 예치를 해놔야 돼요. 예금을 해놔야 돼요. 그런데 중앙은행은 일반적으로는 이 예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데 만약에 지급한다고 합시다. 지급하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를 지급하는데 이자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행은 지급준비금을 더 많이 보유할 거다. 즉 초과 지급준비금을 가지려고 하겠죠. 우리 앞에서 초과 지급준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법으로는 10%인데 정해져 있는데 이 외에 만약 5% 더 그죠? 더 그 내가 어차피 예금을 이제 중앙은행에 이 예치금을 넣으면 이자를 받으니까 5%더 이제 즉 15%로 지급준비 가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그 중앙은행이 지급준비금의 이자를 지급하게 돼서 은행들이 지급준비금을 초과해서 더 많이 보유하게 되게 되면 통화량이 되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대출 금액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시중의 예금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중앙은행은 지급준비금의 이자율을 인상하게 된다면, 이자를 올리게 되면 그만큼 은행이 더 많이 초과해서 지급 준비를 많이 하려고 할 것이고,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은행의 대출이 줄어들고 예금이 또 줄어들게 된다. 즉 그래서 통화량이 감소된다. 이자율 인하게 되면 이자율이 뭐 없거나 이제 낮으면 은행은 그러면 초과 준비금을 좀 덜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덜할 만큼 대출이 더 많이 할 것이고 예금이 더 많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통화량이 또 증가하게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지급 준비율을 조절한다든가 지급 준비금에 대한 이자를 뭐 인상하거나 인하하거나 함으로써 통화량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수단은 이제 공개 시장 조작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중앙은행이 민간에게서 국채를 사거나 파는 행위. 여기서 민간이라고 하면 뭐 개인이나 혹은 뭐 금융기관을 포함한 어떤 기관 투자가들, 기관 투자가 되겠죠. 근데 뭐 개인은 뭐 아주 비중이 적고요. 대부분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이제 그 국채를 갖다가 중앙은행이 발행한 국채를 사고 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사거나 파는 행위. 근데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이 국채를 뭐 1,000억 원만큼 매도를 한다고 합시다. 매도. 팔죠. 중앙은행이 이 1,000억 원만큼 민간에 매도를 합니다. 매도하면 민간이 가지고 있던, 즉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1,000억 원이 중앙은행에 흡수되게 되겠죠. 1,000억 원이 중앙은행에 들어가겠죠. 그럼 시중에 있는 통화량이 1,000억 원만큼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즉 국채를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하는 금액만큼 시중의 통화량이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서 중앙은행으로 흡수돼 버려요. 그죠? 그래서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감소시키려면 그죠? 중앙은행은 국채를 민간에게 매도하는 겁니다. 매각하는 겁니다. 매각하는 것만큼 시중의 통화량이 중앙으로 흡수되게 돼요. 반대로 시중의 통화량을 증가시키려면 매입을 하죠. 즉 민간이 가지고 있는 민간의 국채를 가지고 있는 국채를 중앙은행이 이제 매입을 하는 거죠. 그죠? 매입하면서 중앙은행이 갖고 있던 1,000억 원이 민간에게 이제 전달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중에 1,000억 원만큼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국채를 매입하거나 매각함으로써 매입할 때는 시중의 통화량이 증가되고 매각하게 되면 시중의 통화량을 감소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늘리고 싶을 때, 시중의 통화 늘리고 싶을 때는 늘리는 금액만큼 국채를 매입하고 또 이제 시중의 통화량을 좀 감소시키고 싶을 때는 감소시키고 싶은 금액만큼 국채를 매각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채를 사고 파는 시장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다고 해서 공개시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매각하거나 매도하는 행위다. 그래서 이제 공개시장 조작이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이야기했던 공개시장 조작이 지금 이야기하는 세 가지의 수단 중에서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수단 중에 하나다.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재할인율. 이겁니다.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게 제공하는 대출에 대해서 적용하는 그런 금리가 재할인율이에요. 자, 그래서 이 재할인율 금리를 인하하거나 인상함으로써 시중의 통화량을 움직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재할인율을 인하한다고 합시다. 인하한다. 인하하게 되면 이제 시중은행들은 이 재할인율이 인하되게 되면 중앙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쉬워지겠어요? 어려워지겠어요? 좀 더 쉽게 대출받을 수가 있겠죠. 왜? 금리가 낮아지니까. 그러면 시중은행들은 인하하게 되면 시중은행의 중앙은행 대출을 늘리겠죠. 그럼 그만큼 시중에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 돈 가지고 뭘 해줘요? 기업이나 개인에게 대출해 주겠죠. 즉 예금이 만들어진다는 얘기. 예금이 더 많아지게 되겠죠. 그죠? 반대로 재할인율을 인상하면 시중은행의 중앙은행 대출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죠? 감소하게 되니까 그만큼 시중은행에 이제 돈이 적게 들어오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그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대출이나 혹은 예금이 줄어들게 된다는 이야기죠. 만들어진 예금이 줄어든다는 얘기. 이렇게 함으로써 통화량을 감소시킨다. 재할인율을 인하하게 되면 통화량을 증가시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상 세 가지의 정책 수단을 통해서 통화량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급준비율, 지준율, 줄여서 지준율이라고 그래요. 지준율, 그 다음에 공개시장 조작, 그 다음에 이제 재할인율. 요 세 가지 정책을 통해서 통화량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한다는 것이고, 요 세 가지 정책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정책은 바로 공개시장 조작이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민간에게 매도하거나 매각함으로써 금액만큼 통화량을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